직장인들도 5월달 종소세 할 수 있다. 꽤 또 쏠쏠한 팁이 있다. 환급이 갑자기 내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 뭔가 나한테 돌려받는 게 많다. 이득이 많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부러 연말정산 때는 공지를 항목을 안 넣어요. 그리고 5월달 종소세 신고할 때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환급계좌, 급여계좌를 좀 분리를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이제 필요하신 분들만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그렇죠. 예. 자, 안녕하세요. 맛동산 구독자 여러분.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좀 약간 포맷을 달리 해가지고 옆에 제가 PD님을 모시고 오늘 세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제가 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이번 5월 달부터 맛동산 담당하고 있는 한상우 PD라고 합니다. 네. 저의 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진 분들의 영상을 책임지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제가 특별히 개인 과외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피디님, 이직하고 나서 많이 바쁘죠? 네, 많이 바쁩니다. 원래 이직하고 나면 특히 처음 3개월, 6개월 되게 중요한데 잘 적응하시고요. 특히 이제 업무량이 이제 좀 많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경 많이 못 쓰시는 그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에요. 네. 대부분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은 5월 달에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마찬가지죠. 예. 네. 뭐 전혀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연말정산 하셨었죠. 네. 그리고 우리 지난 영상 업로드 됐는데 연말정산 하면은 그 흐름이라는 게 개념이라는 게 좀 이해는 되시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연말정산을 다시 한번 5월 달에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제 받을 항목이 있었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럼 내가 세금을 더 환급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내가 회사 인사팀, 총무팀에 가가지고 이것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때 내가 따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5월 달 지금이에요. 아, 네. 그런데 이 종합소득세라는 네. 게 네. 프리랜서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약간 좀 오해 중에 하나인데 아, 직장인들도 5월 달 종소세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잘하면은 꽤 또 쏠쏠한 팁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금은 아닌데 아직 미혼이시죠? 네. 약간 좀 부부 커플들이 보면 안 되는 영상인데 약간 좀 괜히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네. 그 꿀팁도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흐름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23년도에 열심히 일을 하시고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 다 떼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이제 남는 돈을 이렇게 받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산을 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많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월급 300만 원, 500만 원짜리 비용이 다를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산을 한번 하는 게 연말정산인데 직장인들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이게 좀 약간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2월 달에 내가 뭔가를 놓쳤어요. 그러면 5월 달에 내가 다시 한번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팁은 6가지예요. 이거 하나씩만 잘 알아도 괜찮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2월 연말정산 때 내가 놓쳤다 하더라도 5월달 종소세 신고할 때 추가로 내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적공제, 기본 인적공제 있잖아요. 네. 부모님을 내가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 깜빡했어.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가 넣은 줄 알았는데 안 넣었어요. 그럼 내가 넣을 수 있잖아요. 네. 이때 이때 내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5월달에 하시면 돼요. 그거 바로 내가 환급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5년치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내가 인적공제 해가지고 놓치는 거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민감정보, 그리고 신고 방식, 그리고 환급계좌 별도 지정하기 6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잘 해주실 건데 네. 내가 좀 놓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열심히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 맛동산 영상을 봤더니 이게 공제가 되네? 하고 이게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1년 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곧바로 그 동일한 연도에 5월 달에 신고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카드를 다 제출해가지고 냈는데 현금 영수증을 안 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물론 간소화 서비스 다 포함되어 있긴 하는데 그런 경우에 내 거 자료를 그냥 별도 내실 수 있어요. 그럼 5월 달에 내가 따로 신고해서 세금 환급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건 당연히 환급 받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경정청구란 말 안 들어보셨죠? 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경정청구란 건 뭐냐면은, 자,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깜빡하고 잘 못해가지고 150만 원 냈어요. 네.
그럼 나 50만 원 손해봤죠.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국가에서 이거 50만 원 찾아서 나한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찾아가지고 청구를 해요. 돌려달라고. 그게 경정 청구예요. 근데 용어 자체를 꼭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거 5년치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오. 과거 5년치. 자, 그러니까 지금 직장 생활 얼마 정도 하셨죠? 이제 한 5년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직장 생활 5년 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직장에서는 인사팀에서 이제 잘 챙겨주셔가지고 뭐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혹여라도 전 직장에서 좀 뭔가 시스템이 달라서 아니면 내가 놓쳐서 누락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과거 5년치를 할 수 있어요. 어. 자, 그러면은 5년치를 내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네. 근데 내가 7년 전에 굉장히 크게 공제받을 항목이 있어요. 자, 이거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죠. 아. 5년이 지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세법도 법이잖아요. 네. 이 법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수 없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세금도 내가 환급 받을 수 있고 내가 직장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연차 같은 거 네. 법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가 휴가라든지 어떤 그런 거 야근 수당이라든지 특근 수당이라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걸 그냥 내가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그냥 권리 청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까지는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을 자격 없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자, 어쨌든 네. 자막에 나갈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네. 자, 그래서 경정 청구라는 게 있다. 근데 이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5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5년치를 싹 다 뒤져가지고 내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내년도에 연말정산할 때 조금 더 꼼꼼히 보셔야 되겠죠. 네. 이건 내가 챙겨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물론 제가 연말정산 연말 정도 되면은 다시 제가 또 해드릴 건데,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자, 그 전에 앞서서 혹시 여러분들이 뒤에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하면 되는데 혼자 셀프로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메뉴를 알려드리면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고 여기 보면은 세금 신고라고 있어요. 이 세금 신고에서 여기 보시면은 근로소득 신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경정 청구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모르는 거를 찾아서 네. 넣어서 하면 되는데 사실 이 메뉴 자체를 막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을 쓰는 게 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적공제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내가 연말정산을 하는데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가장 쏠쏠한 녀석이 바로 이 인적공제예요. 그럼 이 인적공제는 뭐냐면은 본인, 일단 내가 일하는 근로자니까,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인데 네. 이 부양가족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제 안 해주는 거죠. 아. 그리고 직계 존속, 네. 내 위에 부모님 아니면은 조부모 네.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직계 비속 혹은 이제 입양 같은 경우에 20세 이하.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내가 케어하는 걸로 보겠다. 그리고 형제자매도 20세 이하 그리고 60세 이상 이렇게 되는데 네. 여기 제가 빨간색 해놨잖아요. 생계를 함께하는. 그러니까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 부모님이 부산에 계세요. 예를 들어서 네. 아니면 뭐 전라도 광주에 계시든지 그리고 우리 PD님은 서울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부모님이 여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고 네. 60세 이상이셔가지고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이 되는데 생계를 함께하는 이 표현 때문에 네. 같이 안 살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이거 인적공제 항목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애매한데요. 애매하죠? 네. 그런데 막 인사팀에서 뭐라 그래요? 자 부양가족 같은 경우 부당 공제하면은 가산세 낼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뭐 이러잖아요. 네. 겁나잖아요. 네. 그럼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안 넣죠. 안 넣겠죠. 자 거기서 많이 함정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 자 여기 보면은 생계를 함께하는 이라는 용어가 있어가지고 네. 꼭 이 부양가족이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살아도 돼요. 아. 예, 떨어져 살아도 돼요. 아 위에 답이 있었군요. 예, 떨어져 살아도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부모님이 좀 뭐 지방에서 따로 생활하고 계신다. 내 부모님이 그 나이라든지 소득 요건이 해당된다. 그럼 제가 공제 항목 넣으면 돼요. 자 그런데 뭐 형제 자매 있으세요? 여동생 있습니다. 여동생. 자 그러면 아무래도 오빠다 보니까 오빠가 조금 더 사회생활 하면 오빠 급여가 조금 더 높겠죠? 이왕이면은 급여가 높은 사람이 이 인적공제를 쓰는 게 좋거든요. 네. 내가 세금을 환급 많이 받으니까. 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깜빡했다고 가정합시다. 네. 그럼 여동생 입장에서도 아, 우리 오빠가 알아서 했겠지라고 공제 넣겠어 안 넣겠어요? 안 넣어버리겠죠.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둘 다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놓쳤다고 가정해볼까요? 네. 아직 5년 안 지났잖아요. 네. 그럼 빨리 찾아서 넣으면 돼요. 아까 제가 경정초고 몇 년까지 된다고 그랬어요? 5년. 5년까지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직장인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연금저축도 넣고 카드도 긁고 하는데 제일 효과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인적공제예요. 그래서 인적공제를 가장 잘 먼저 체크하셔가지고 네. 혹시라도 누락된 케이스가 있는지 그 중에 잘 빠지는 게 저 부모님이다. 떨어져 사는 부모다. 근데 이 경우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꼭 이거를 체크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동생이랑 저랑 네. 둘 다 할 수도 있나요? 둘 다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중복공제예요. 아, 그런데 중복공제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데 네. 아주 간혹 가다가 뭐 그럴 리 없겠지만 형제지간에 사이가 안 좋은 형제들이 있어요. 서로 대화를 안 해요. 네. 그래가지고 알아서 하겠자고 했는데 다 누락된 거였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찾아서 먼저 넣으시면 된다. 아, 그럼 이제 교통정리는 해야 되겠죠. 네. 오빠가 넣으니까 동생 너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부모님이 같이 살지 않고 떨어져 살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 소득하고 나이 요건 충족하면 네. 공제 가능하다. 그리고 중복공제는 아, 불가하다. 그런데 형제 자매 아무도 공제 신청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공제하셔라. 아, 과거 5년치까지를. 네. 그래서 가족 간에는 네.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데 네. 뭐 국민연금 이런 거 받고 계시면 네. 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소득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때 소득은 다 들어가요. 아, 그런데 국민연금 그리고 다른 또 개인연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이제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거는 해당 공단하고 특히 관할 세무서 있잖아요. 네. 그쪽에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무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네. 네, 그걸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소득이 있으시면은 안 됐다, 원칙상. 그 제가 드리는 용도는 소득에 포함이 안 되는 거. 용돈은 아니죠. 아. 소득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따로 신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네.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아니면 자녀가 부모한테 드리는 용돈, 생활비 이런 것들은 증여의 대상으로도 보지 않아요. 아, 이건 제가 또 증여세 할 때 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도 벌써 용돈도 들으시고 효자시네요? 아니 만약을 네.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부모님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혹시 그러면 네. 부모님이 이제 건물이 있으셨다가 네. 저한테 명의를 돌려주시고 네. 월세를 제가 받아서 부모님한테 드리고 있는 그런 편법을 쓰고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가정을 한 거죠, 지금.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네, 지금. 그럼 네, 가정. 예.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한 3, 40대를 봤더니 네. 부모님한테 용돈 뭐 예를 들어서 50에서 100만 원은 충분히 드리고 계시더라. 네. 그러면 괜찮죠. 아. 근데 누가 보더라도 막 1,000만 원, 막 뭐 몇천만 원, 누가 봐도 과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오늘 주장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이 아니라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 있어요. 네. 작게는 오피스텔, 뭐 크게는 뭐 건물 같은 거. 근데 그게 여력이 되면 왜 좋냐면 그 자체를 내가 받으면 자녀가 소득이 또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월 300을 받고 있는데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뭐 한 150, 200을 받아서 500을 만든다. 네. 자, 그러면 이거 다 신고된 금액이잖아요. 네. 자, 신고된 금액이 이게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일단 내 소득이 늘어났죠. 네. 그러면 우리 대출 풀팽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DSR 한도가 늘어나 버려요. 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세무조사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내가 신고를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많이 벌고 내가 많이 세금 신고를 하면은 네. 그에 맞게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는 셈이 돼요. 대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평균의 요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면 부동산을 5억 정도밖에 사야지 맞는데 갑자기 내가 요 정도 수준인데 30억, 40억짜리 사버리잖아요. 그럼 세무조사 걸려요. 네, 그런 로직이 있어요. 아. 네, 그건 제가 나중에 네. 우리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지 않아요? 못 빠져나가게 다 구멍이 다 있어요. 있는데.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알면 네.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막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아셔야 됩니다. 재밌네요. 네. 자, 그래서 인적공제 항목 떨어져 사는 부모도 체크해 보시고요. 자, 네 번째 팁이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사에 이제 인사팀에 이제 간소화 서비스 자료 뽑아가지고 이제 주잖아요. 아니면 파일로 주든지.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좀 내가 밝히기 싫은 정보들이 있을 수 있죠. 네. 특히 의료비 공제에서 우리 부부가 예를 들어서 뭐 좀 난입니다. 아니면 뭐 약간 좀 민감한 내가 좀 진료를 받고 있는데 굳이 내가 회사에 알리기 싫다. 그게 뭐 어떤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또 굳이 뭐 좋은 일도 아니니까 알리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연말정산 때 넘어가는 거예요. 굳이 내가 알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리고 5월달 신고할 때 별도로 하시면 돼요. 회사에 안 하고 개인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때는 내가 회사를 통하는 게 아니고 네. 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중도 퇴사하시거나 그러면 또 이제 정산 한 번 더 해줘야 되거든요. 네. 전에 회사에서 자료 받아서 하셨죠? 네, 했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 이제 주거 환경이 바뀌는데 꼭 굳이 내가 주소 이런 거 알리기 싫다든지 그러면 5월달 신고 때 그냥 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좀 활용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공제를 놓쳐서 5월달에 따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회사에서 하고 요건 내가 따로 할 거야. 나 혼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단순히 돈 받는 것보다 좀 더 유용한 팁일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5월 종소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근로소득 하나만 있는 직장인만 가정을 하고 있는데 네.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좀 부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N잡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표정이 좋아지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소득도 신고를 따로 해줘야 돼요. 이때 따로 하는 거예요. 5월 달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그럼 나도 좀 신고를 좀 따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자, 첫 번째가 아까 보여드렸던 홈택스 온라인으로 하는 거. 근데 이거 메뉴를 또 알고 그러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대신 혼자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관할 세무서 있어요, 세무서. 내 거주지 세무서. 거기에 민원실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좀 도움을 받아서 셀프 신고를 하실 수도 있어요. 좀 친절하게 잘 해주시나요? 아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세무서가 5월달이 가장 바빠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디님도 지금 막 편집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누가 다른 거 요청하면 좀 아무래도 좀 힘들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가시는 건 좋은데 원하는 답은 안 나올 수 있다. 가시더라도 5월 초에 좀 일찍 가셔야 된다. 근데 이게 또 단점이 뭐예요? 오프라인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루 뭐 휴가나 반차 내고 가야 되죠. 근데 반차 내고 가는데 부장님한테, 팀장님한테 제가 그 따로 부업을 해서 세금 신고해야 되니까 좀 반차 좀 낼게요. 그러면 엄청 좋아하겠죠, 팀장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사실 현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홈택스 온라인을 많이 하시고 나는 좀 시간이 좀 워낙 바쁘고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수수료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뭐 30만 원인데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는 게 뭐냐면 30만 원 내가 쓰고 100만 원 환급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럼 내가 70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세금 신고를 했는데 내가 셀프로 하는 것보다 이 세무 대리인을 쓰면 거기에 이제 땡땡 세무법인 누구누구 세무사 해가지고 도장이 박히거든요. 그럼 관할 세무서에서도 뭐 잘했겠지. 이렇게 가요. 굉장히 복잡하게 해가지고 환급액 뭐 200, 300을 했는데 세무사도 아니고 자기가 셀프로 했대요. 그럼 세무공무원이 이걸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얘가 정말 잘 했을까? 그럼 괜히 한 번 더 봐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세무사님들 활용하셔서 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이 가장 바쁘기 때문에 이 세무사 사무실도 이제 5월 중순 넘어가면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다. 이 환급 신고를 할 때 뭔가 좀 잘못해서 이제 신고를 해서 환급액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나중에라도 밝혀질 수 밝혀지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주 좋은 질문인데 경정 청구와 반대되는 말이 수정 신고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수정 신고는 뭐냐면은 내가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100만 원 돌려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70만 원만 받아야 됩니다. 30만 원 제가 더 토해내겠습니다. 그러면 가산세가 좀 줄어요. 약간 줄어. 그런데 가만히 있잖아요. 뭐 내가 몰랐든 아니면 알아도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모른 척 하든 그러면 가산세 다 붙여가지고 30만 원 플러스 가산세가 더 나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빨리 잡히면 괜찮은데 뭐 3년, 4년 후에 잡혔다 그러면 3년, 4년치 가산세가 한꺼번에 나와버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인적공제도 과도하게 넣으면 안 되고요. 근데 그런 거는 빨리 잡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있는 그대로 하시고 내가 좀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다시 세무 대리인을 쓰는 게 좋다. 그 요새 이제 세무 해주는 그 앱이 플랫폼? 있잖아요. 플랫폼.
특정 뭐 그걸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서비스들이 네. 있는데 네. 거기서 보면 이제 환급액이 되게 뭔가 그럴싸하게 나오죠. 놀라울 정도로 크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그게 잘못 청구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네네. 그것도 책임은 저한테 오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 그럼. 이건 좀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 과정이 쭉 나오는데,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있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100만 원을 원래는 안 되는데 네. 임의로 제가 만약에 집어 넣어버려요.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 세율 구간 뭐 15%다, 24%다 그러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환급액을 막 20만 원, 30만 원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직장인이 거의 한 2천만 가까이 돼요. 1,800만인가 그래요. 네.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걸 다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봐요. 모르겠죠. 네. 못 봐요. 그래서 운 좋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그 플랫폼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드는 건데 네. 일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운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걸릴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피디님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좋은 이 컴퓨터 시스템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상청이 아니고 국세청이 있어요. 최첨단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그런 일반 개인적인 어떤 플랫폼들보다 훨씬 더 좋은 그게 있다. 아, 그래서 제가 다음에 빨리 그거를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국세청의 PCI 시스템이라고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람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네. 내가 생각했다면 그쪽도 생각을 했어 이미. 그래서 다 막아놓은 게 있는데 그 플랫폼에 대해서 네. 뭐 그건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세금 이렇게 적정하게 냈는데 환급이 갑자기 내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 뭔가 나한테 돌려받는 게 많다, 이득이 많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게 그 네. 신고 대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수수료를 제가 지불을 하고 맞아요. 누군가 이제 세무사분이 해주시는 건데 만약에 네. 그러니까 플랫폼하고 세무대리는 좀 약간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세무대리인을 했는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 네. 이 경우에 이제 불강력적인 경우라면은 보통은 이제 가산세 정도를 내주고 끝나는 경우고요. 네. 당연히 이 세무대리인도 그럴 확률은 낮지만 네. 뭔가 실수하시거나 잘못하셨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뭔가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네. 뭐 이왕이면 이제 나한테 맞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도 또 다른 주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마지막 팁인데,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부 혹은 이제 커플, 연인들은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이제 2월달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제 세금을 더 토해내야 될 수도 있고, 일부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가 당연하게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지만, 사람 심리가 일단 돌려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2월달에 연말정산을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인적공제 같은 거 부모님 누락된 공제가 있어서 5년치를 싹 다 끌어가지고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해요. 네. 홈택스를 따로 하든 세무대리인 쓰든. 자, 그럼 내가 환급을 받잖아요. 네. 기분 좋죠? 네. 자, 그 환급 계좌를 별도 급여 계좌랑 분리할 수가 있어요. 몰래 이제 네. 비자금을 좀 만들 수가 있는. 아니, 저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하고, 네. 어쨌든 내가 급여에서, 회사에서 받는 계좌,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따로 내가 세금을 환급받을 때 내가 환급받는 계좌를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긴 한데, 네. 일부러 연말정산 때는 공제를 항목을 안 넣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5월달 종소세 신고할 때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환급계좌, 급여계좌를 좀 분리를 해서 네. 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보시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만 네.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그렇죠. 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네. 네, 와이프 믿어줘.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알아봐야 될 게 많죠. 네, 맞네요. 예, 이걸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쭉 했으면은 뭐 한 10분, 15분이면 끝날 텐데, 네. 또 피디님도 내용 들어보시니까 막 궁금한 게 생기고, 네.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금은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과하면 나의 어떤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 세금 가지고 이렇게 저 다리도 만들고 사회 인프라도 만들고 너무 좋은데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든지 좀 이렇게 균형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납세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깨어 있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소세라는 게 그냥 네. 일반 월급 받는 직장인은 안 네. 하는 거다라고 좀 네. 생각했었는데 네. 그런 점을 완전히 이제 다르게 알 수 있어가지고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관심을 가지시면 네. 거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그게 단순히 머리로 그냥 재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내 통장에 돈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유익한 세금 정보를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